보여준 거 있거든. 저번에 그 보여준 것보다 조금 더 보충한 거니까 전사 버전 2를 펴서 수업을 할 겁니다. 하나 남는 거는 너 이번에 온라인 신청한 친구 있거든? 박성욱인가? 맞냐? 온라인. 네. 박성욱이 하나 갖다 줘. 성이 몇 살인데요? 이렇게 한다는 잠깐만요. 학교 가서 만드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전사를 했겠네. 내용이 참 많아. 원래 전사와 번역을 합쳐서 주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일단 전사만 따로 한 거고, 나중에 문제는 전사와 번역을 다 한 다음에 줄게. 딱 전사만 따로 내는 문제들이 많지가 않아서 나중에 번역을 한 다음에 문제는 같이 줄게 그때. 자, 일단은 뭐 앞에서 했다시피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복제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형질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전사와 번역을 거쳐야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원래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백질이 우리가 만들어잖아,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맨 첫 번째 내용이 요 RNA 종류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거든. 일단 우리가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액 같은 경우는 핵이 없으니까 보통 전사하고 그 다음에 번역 이게 전부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지, 그죠? 그래서 전사와 번역이 거의 동시에 진행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 이게.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면 전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번역이 같이 진행이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이 형질 발현의 조절 파트를 내가 따로 뺐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할 때에는 스플라이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을 거야. 오늘 나중에 뒤에 형질 발현의 조절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없고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할 거거든, 이때. 그래서 원액은 기본적으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형질 발현의 조절을 주로 정사 단계에서 주로 조절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번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번역 단계의 조절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사 단계의 조절을 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뭐 적당 오페론이라든지 트립토판 오페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사 단계의 조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진액 같은 경우에는 전사와 번역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번역은 세포질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사와 번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야만 번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사가 항상 먼저 일어나고 번역이 나중에 일어나고, 핵과 세포질의 공간적 분리가 결국에는 시간적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사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번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에는 전사 단계의 조절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번역 단계의 조절이 모두 다 따로 있게 되죠, 이 조절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진핵에서는 전사가 일어난 다음에 RNA 가공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그지? RNA 가공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핵을 빠져나올 수 있거든. 이때 RNA 가공 과정은 뒤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겠지만
이 O-캡이라고 하는 O' 캡을 씌우는 반응,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 A, A 꼬리를 만드는 거, 폴리 A 테일을 만드는 요 세 가지가 RNA 가공이거든. 그 가공 과정이 끝나야만 번역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공 과정까지 전부 다 이 핵 속에서 진행이 돼야만 돼요. 그래야만 핵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신호를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핵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DNA 유전 정보가 일단 발현되려면 DNA에 있던 유전 정보를 RNA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NA로부터 번역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NA 종류가 너희들 교과서에는 이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 이때. 그럼 제일 처음에 보면은 여기 있는 mRNA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때 여기가 실제로 유전 정보를 암호하고 있는 RNA는 mRNA밖에 없어. 코딩이에요, 코딩. 코딩된 RNA는 mRNA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기다 NC다, NC. NC RNA는 난코딩이야, 난코딩. 그래서 코딩되지 않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영역은 우리가 모두 다 통칭해서 NcRNA, 난코딩 RNA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대. 그래서 우리가 난코딩 RNA가 밑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펼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RNA 가계도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tRNA와 rRNA, 여기 rRNA, 그 다음에 tRNA. 잘 안 보이지? 왜 교과서 왜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하우스키핑이라고 하거든. 이 하우스키핑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서 하우스키핑 RNA라고 있대. 나머지는 이제 조절에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이때. 그래서 나머지 조절하는 과정이 중에 보시면은 뭐 snRNA, 그 다음에 뭐 snORNA, 그 다음 너희들 요게 뭐냐면 요게 RNAI야. RNAI 해서 요게 이제 I가 인터피어런스거든 이때. 그래서 요거는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서 유전자의 어떤 그 번역을 우리가 유전자의 어떤 발현을 억제하는 부분, 침묵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전자의 발현을 주로 억제하는 영역을 우리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RNA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게 RNAI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너희 교과서에도 RNAI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 이때. 그 다음에 여기에 other RN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other RNA가 밑에 보면은 그 어디야? 긴 번역 RN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LNC-RN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LNC-RNA. 너희들 교과서에는 요 other라고 있는 게 LNC-RNA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LNC-RNA. 긴 비번역 RNA에서 요걸 이걸 LNC-RNA라고 하거든 이때. 그래서 요거는 염색질 구조 조절에 관여하는 애들. 그러니까 염색질을 응축시킬 거냐, 그 다음에 염색체를 이완시킬 거냐. 우리가 전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번역이나 이런 우리 전사나 번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색질이 좀 풀어지거나 또는 안 하게 되면 쪼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응축이나 이완에 관여하는 RNA가 LNC-RN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기능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자, 우리가 mRNA는 말 그대로 메신저 RNA잖아. 그래서 전령 RNA라고 해서 실제로 DNA에 우리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 RNA를 mRNA라고 하고, 그 다음에 tRNA는 트랜스퍼 RNA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번역할 때 아미노산과 복합체를 이뤄서 리보솜으로 아미노산을 전달해주는 RNA가 tRNA가 됩니다, 그죠? 단백질 합성이 매우 중요한 RNA죠, tRNA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를 우리가 rRNA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rRN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에서 합성이 되잖아, 인에서. 핵 속에 보면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그죠? 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로 전사가 되는 게 rRNA거든. 그래서 이놈은 이제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인데, 요게 한 가지 특징이 나중에 번역할 때 보면 RNA 자체가 뭐가 있냐면은 효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촉매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RNA 자체가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펩티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티드 결합,
형성해주는 효소 활성 부분이 rRNA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RNA 중에서도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RNA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런 RNA들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RNA들을 통칭해서 리보자임이래요, 리보자임. 리보자임이 한 종류야. 리보자임이라고. 리보자임이 어차피 RNA와 엔자임의 합성어잖아, 리보자임. 그래서 rRNA는 리보자임의 한 종류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진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DNA가 있고 단백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DNA하고 단백질이 잘 봐봐. 내가 DNA가 있어야만 단백질이 생기잖아. 그죠? 근데 단백질이 있어야 DNA가 생기잖아. 왜냐면 DNA 보면 중합효소가 있어야 DNA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DNA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똑같이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하는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 이때.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러면 지구상에 최초로 생겨났던 생물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럼 얘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잖아. 그 다음에 얘가 효소를 즉 촉매활성을 하잖아. 촉매활성. 얘 촉매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물질이 아마 지구상의 최초의 생물에서부터 생겼을 거다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물질이 있느냐 존재하느냐를 관찰해 봤더니 실제로 존재하는 게 바로 리보자임이다. 그래서 아마 지구상의 최초의 생물은 리보자임을 갖고 있었을 거다. 얘가 RNA인데 RNA 자체가 기본적으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RNA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DNA가 생기고 RNA가 생기고 단백질이 생기고로 인해서 혼자 하는 것들을 그러면 유전 정보는 네가 안전하니까 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너는 촉매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역할이 분담되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최초의 생물들은 RNA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 세상을 우리가 RNA 월드라고 해요, RNA 월드. 나중에 진화할 때 나올 거거든 이게. 그래서 초반에 있는 생물들은 이런 DNA 단백질 이런 게 아니라 리보자임을 가지고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했을 거다 해서 이걸 RNA 월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rRNA 자체가 리보자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RNA가 돼 있대. 그 다음에 snRNA, snORNA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snRNA는 나중에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이게 스플라이싱, 이 스플라이싱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snRNA가 나중에 엑손과 뭐지? 엑손하고 뭐야? 인트론. 그래서 인트론 영역을 잘라낼 때 snRNA가 인트론 영역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snRNA는 스플라이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snORN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희들 뉴클리어가 핵이거든. 근데 뉴클레올라가 핵 소체야, 핵 소체. 조금 달라. 핵 안에 들어있는 핵 소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조금 달라 이때. 요게 인소체하고 핵소체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로 좀 쓰이는데 그래서 요게 조금 달라. 그래서 작용하는 장소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요게 나중에 rRNA의 화학적인 변형을 하는 게 snORNA 역할. 그래서 여기 있는 핵소체가 인소체하고 비슷하거든. 인하고 비슷한 구역이야 이때. 그래서 어차피 rRNA가 인에서 합성이 되잖아. 그래서 인에서 합성된 다음에 rRNA도 스플라이싱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조립이 되거든. 그때 역할을 하는 게 snORNA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로 요거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아까 너희들 교과 과정에서는 RNAI로 나와 있던 거. 인터피어런스 RNA라고 해서 RNAI로 나와 있던 거죠, 그죠? 얘네들이 보통 발현을 억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RNA인데 여기 보면은 mRNA 마이크로죠. 요걸 이제 번역을 차단하거나 분해하는 역할. 근데 주로 이제 요거는 번역을 차단하는 역할을 주로 위주로 해요. 그 다음에 siRN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잘라버려. 알겠어요? mRNA를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역할은 주로 siRNA가 주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주로 얘네들이 차단하거나 또는 아예 잘라서 없애버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발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침묵 RNA. 이걸 우리가 RNA의 두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 어도는 아까 봤지만 이거 LNC RNA 그죠? 여기 있는 LNC RNA. 여기 염색질 구조 조절에 관여하는 주로 RNA가 마지막에 너를 교과서에 보면 어도 RNA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는 뭐 RNA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나중에 전사나 번역 또는 형질 발현의 조절에 나중에 나오는 애들만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사의 직접적인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우리가 전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사는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하고 지금부터 전사와 번역은 원핵하고 진핵하고 차이점이 좀 많거든. 그래서 전사는 원핵과 진핵을 따로 볼 거야. 그래서 원핵의 전사가 따로 나와 있고 진핵의 전사가 따로 나와 있어. 번역도 마찬가지. 원핵의 번역, 진핵의 번역이 좀 따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많은 인자들이 존재하잖아, 그죠?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많은 인자들이 존재하는데 요 인자들이 되게 낯설 거야. 아마 우리 저번에도 복제에서 인자들이 되게 많이 존재했잖아. 리페어에 관여하는 인자들도 기억나냐? 뭐 뮤트 S, 뮤트 L, 뮤트 H.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는 의인화시켜서 내가 잠깐 설명을 해준 적이 있잖아, 그죠? 여기도 되게 많은 애들이 나오거든 이때. 그래서 이것도 외울 때는 약간 의인화시켜서 외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낯설기 때문에 자주 봐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뒤에 가면 CTFS인가 CFTS인가 막 헷갈려. 이름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주 봐볼 필요가 있어 이때. 여기도 오늘도 우리가 되게 많은 인자가 나올 텐데 내가 그렇다고 모든 인자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중요한 인자들만 내가 할 거거든 이때. 자, 먼저 전사는 일단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이용해서 우리가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제와의 차이점은 복제는 DNA 두 가닥을 모두 다 주염으로 사용하지만 전사는 이 중에 한 가닥만 주염으로 사용해서 전사를 진행해요. 이때 이제 전사를 할 때는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RNA 폴리머레이스를 이용하는데 이때 다른 점은 DNA 폴리머레이스하고는 다른 게 여기는 프라이머가 없어. 프라이머가 없다는 얘기는 RNA 중합 효소 자체의 프라이머에 프라이메이스의 활성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중합 효소 자체에 뭐가 다 존재하고 있냐 하면 여기에 헬리케이스 활성,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스 활성. 자, 이런 것들을 RNA 중합 효소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헬리케이스나 프라이메이스 필요 없이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가 바로 전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DNA 중합 효소는 되게 사이즈가 작다 그랬잖아. 근데 RNA 중합 효소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성들을 갖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RNA 폴리머레이스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프라이머 없이, 그 다음 프로모터는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이제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영역이잖아요, 이제. 중합 효소의 결합 자리. 그래서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에 RNA 중합 효소가 붙어서 전사를 진행하는데, 근데 원핵이든 진핵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RNA 중합 효소만 가지고는 잘 진행이 안 돼. 여러 가지 인자들이 필요하거든 이때.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서 원핵에서는 잘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이 전사 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거, 이게 TF라고 앞으로 나올 텐데 이 전사 인자는 다른 말로 전사 조절 단백질이거든. 이 전사 조절 단백질인데 요때 주로 전사인자는 원핵에서는 전사인자란 말을 잘 안 써. 주로 진핵에서 전사인자란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되게 될 때. 근데 여기서 너희들 전사인자는 단백질이잖아, 그죠? 그럼 전사인자는 어차피 DNA에 어떤 영역에 결합을 해야 되거든. DNA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전사인자가. 이때 DNA의 특정한 영역에 결합을 할 때 이 DNA 특정 영역을 뭐라 하면 조절 요소라고 해요. 조절 요소. 그래서 뒤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건 주로 원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 주로 진액에서는 전사인자와는 전사조절 단백질들이 DNA의 일정한 영역에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하는 영역을 조절 요소라고 해. 근데 이 조절 요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프로모터인 경우도 있고, 프로모터도 조절 요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인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일런서도 있거든. 이런 많은 부위가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조절 요소라고 해. 그리고 이제 이 전사인자로 단백질이니까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라고 해. 이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의 영역을 조절 유전자라고 부르게 돼요. 혹시 예전에 배울 때 핵심 조절 유전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했었던 거 같아. 했었던 것 같아? 응? 뭐지? 500원을. 아니 왜냐하면 나중에 진액은 조절 유전자가 조합이 되잖아. 1번, 3번, 5번 조절 유전자가 조합되어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고 1번, 4번, 3번 조절 유전자가 조합되어서 발현되는 유전자도 있고 아니 뒤에 가면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진액에서 발현의 조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특정 세포에서만 특정 유전자가 발현이 되냐? 그치? 그죠? 예를 들어봐. 우리 몸속에 전부 다 46개의 염색체를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세포가 인슐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인슐린 유전자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만 합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특정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만 발현되는 것도 발현의 조절이잖아. 내가 이 유전자를 발현할 것이냐, 이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을 거냐, 얼마나 많이 발현할 거냐, 이게 다 발현의 조절인데 이게 나중에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전사인자의 조합을 통해서 일어나거든. 우리가 너희들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는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이 조절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리프레스라고 하는 억제 단백질 여기 이제 뭐 작동 유전자에 붙었다 안 붙었다 하면서 이게 전체가 전사가 조절되지만 진액 같은 경우에는 조절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게.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에서 1번, 2번, 3번 전사인자의 조합을 통해서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세포에서는 1번, 3번, 5번 전사인자들이 모여서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세포들마다 발현하는 유전자가 다른 거는 세포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가 달라서 그렇거든. 알겠어? 그럼 세포들마다 전사인자가 다르다는 건 세포들마다 발현되는 조절 유전자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세포는 왜 1번, 2번, 3번 조절 유전자만 발현되고 이 세포는 왜 1번, 3번, 5번 조절 유전자만 발현되냐? 그러면 이 조절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걸 조절하는 상위 유전자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 상위 조절 유전자. 그럼 그 조절 유전자에 또 상위 조절 유전자, 또 그 위에 상위 조절 유전자 해서 쭉 올라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끝에 있는 게 누가 돼? 핵심 조절 유전자. 그래서 그 핵심 조절 유전자가 어떤 세포에서 뭐가 발현이 되냐에 따라서 조절 유전자가 다 달라지는 거지. 그럼 전사인자의 조합이 달라지니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요 개념이 아마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조절 유전자로 전사인자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대. 요거는 뭐 조절 유전자는 원액이나 진액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말이고 전사인자는 솔직히 원액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지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사를 진행을 할 때 그럼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을 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전사를 당하는 가닥, 즉 우리가 이 RNA 조합소소가 결합해서 전사를 하는 가닥, 이게 이제 주형 가닥이에요. 그 다음 이거를 비주형 가닥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템플 여기 있죠. 템플레이트 스탠드, 남 템플레이트 스탠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근데 여기서 주형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안티센스라고 부르거든. 안티센스. 그리고
이 비주형 가닥을 센스 가닥이라고 불러. 센스 가닥 또는 코딩 가닥이라고 불러. 코딩 스트랜드.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에 만약에 A, T, C, G가 있으면 그럼 여기서 합성이 되는 mRNA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 말단에 계속 붙일 거니까 U, A, G,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비주형 가닥은 T, A, G, C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mRNA의 이 코돈, 이 mRNA 정보는 누구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가 mRNA로 옮겨질 때 상보적 연기로 옮겨지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는 mRNA의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mRNA에 담겨 있는 정보는 실제로 누구하고 똑같아? 비주형 가닥하고 똑같잖아. U하고 T 빼고는, 그죠? 여기가 실제로 뭐가 돼? 센스 가닥, 코딩 가닥이 되는 거야. mRNA 정보가 실제로는 비주형 가닥의 정보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읽는 실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mRNA 영역에 이 코딩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비주형 가닥과 같기 때문에 비주형 가닥을 코딩 스트랜드라고 부르는 거 있대. 왜? 일어서서 들어. 일어서 들어. 괜찮아. 일어서서 들어. 자, 그 다음에 전사 단위를 좀 보시면 우리가 원핵하고 진핵하고 전사 단위가 좀 다르죠, 그죠? 원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주로 전사를 하게 되거든, 이때. 왜냐하면 원핵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양이 적잖아. 그래서 유전자 양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조절하는 기작들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원핵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전자들이 한꺼번에 전사가 되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진핵하고 좀 달라요. 진핵은 딱 하나의 유전 정보만 딱 전사하고 번역을 하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원핵을 이걸 폴리시스트론이라고 그래요. 폴리시스트론. 여러 개의 유전 정보가 동시에 전사와 번역이 되고, 마찬가지 조절도 나중에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조절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오페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핵은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다 따로따로 전사와 번역을 하고 전부 다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조절 기적이 다 따로 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노시스트론이라고 해요. 진핵세포의 전사 단위를 모노시스트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자, 그러면 우리가 전사도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거든요, 이때. 역시 개시 과정, 그 다음에 신장, 그러니까 initiation, elongation, termination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복제나 전사나 번역이나 다 똑같아. 세 가지 과정으로 다 진행이 되거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시 과정이 제일 중요해. 개시 과정이 아무래도 제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이 되게 많아. 뭐 심장이야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 그냥 쭉 전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결도 마찬가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개시나 종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가 좀 많고, 신장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존재하진 않아, 이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RN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RNA 중합효소도 마찬가지 3' 말단에 계속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추가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복제를 할 때는 복제에 사용되는 재료가 DNTP였잖아. 그죠? 디옥시리보스가 붙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상이 3개짜리. 근데 전사를 할 때는 그냥 NTP. 리보스를 앞에 안 붙이면 그냥 리보스라는 뜻이야, 그죠? 여기는 디옥시리보스는 아예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안 붙여주면 되지. 굳이 뭐 R이라고 안 붙여주고. 그래서 그냥 NTP 하면 리보스가 붙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상이 3개짜리. 역시 이것도 우리가 3' 말단에 계속 RNA 중합효소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 NTPS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3' 말단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서 RNA 중합효소의 종류를 좀 볼 텐데, 기본적으로 원핵 같은 경우는 RNA 중합효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 가지고 모든 RNA를 다 만들어내. 그래서 원핵 세포는 딱 하나의 중합효소만 가지고 있는데, 진핵 세포는 3가지 종류의 우리가 RNA 중합효소가 나와 있거든, 이때. 그럼 여기서 보면 폴리머레이스 1, 이 폴리머레이스 1은 주로 rRNA를 주로 전사할 때 사용되는 중합효소가 폴리머레이스 1이야.
우리가 아까 RNA는 주로 인에서 합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폴리머레이스 1은 주로 인에서 활성이 많이 돼요. 그래서 rRNA를 주로 전사할 때 사용하는 게 이 폴리머레이스 1이고 그리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 RNA 폴리머레이스 2가 제일 중요하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RNA들은 전부 다 RNA 중합효소 2번 2에서 만들어져요. 특히 중요한 요 mRNA 요 mRNA가 RNA 중합효소 2번에서 주로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 1번에 잠깐만 여기 우리가 추가로 표시해주면 여기에 소량의 snRNA 소량의 snRNA도 폴리머레이스 1에 의해서 전사가 돼요. 너희들 아까 전에 이 snRNA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스플라이싱 그죠? 스플라이싱에서 인트론 잘라낼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소량의 snRNA도 1번의 중합효소에서 만들어져. 그리고 snRNA 밑에 나와 있잖아. 폴리머레이스 3번에서도 만들어져요. 밑에 두 가지 종류에서 만들어져 snRNA가. 그 다음에 밑에 RNA 폴리머레이스 3번이 tRNA. 그죠? 이 tRNA를 주로 중합하는 요소가 3번 중합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외우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얘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사의 과정을 볼 때는 전부 다 폴리머레이스 2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서 보는 전사의 전체 과정은 전부 다 폴리머레이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전사의 과정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이때 만약에 폴리머레이스 1이나 폴리머레이스 3의 전사 과정을 학교에서 배운다면 그때 얘기를 하시고 대부분은 잘 안 배워. 알겠어요? 2만 배워도 충분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XFS의 전사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자, 먼저 1XF의 전사를 하려면 이 1XF의 RNA 중합효소의 구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때 자, 1XF의 RNA 중합효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때 먼저 여기 보시면은 알파에 이 합체가 있거든. 알파라고 하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또 중합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 맨 위쪽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코어 요소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요 시그마 팩터 요 시그마 팩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코어 엔자임이라고 해요. 코어 엔자임. 알겠어요? 이게 본체야. 본체. 이게 코어 엔자임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마지막에 시그마 인자라고 하는 게 결합을 하게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RNA 중합효소의 본체는 코어 엔자임. 요게 원래 본체에다가 시그마 팩터가 붙었다가 나중에 떨어질 거거든. 근데 요 시그마 팩터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프로모터에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요 시그마 팩터가 없으면 절대로 결합을 못 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요 코어 요소하고 이렇게 보면 돼. 이 RNA 중합효소는 이 코어 부분 알파의 두 개와 베타와 베타 프라임 그 다음에 오메가 여기에다가 시그마 팩터 6이랑 이 시그마 자 이렇게 쓰면 6이 아니다잉. 앞으로 내가 6을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그냥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 이 시그마 팩터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걸 이제 우리가 홀로 엔자임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홀로 엔자임. 홀로는 그리스어로 우리가 전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폴리머레이스를 홀로 엔자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폴리머레이스가 홀로 엔자임 상태로 있다 그러면 시그마 팩트가 붙어 있는 상태를 홀로 엔자임 상태라고 표현해 있대. 근데 여기서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 있거든. 이때 각각의 역할들이 좀 있는데 먼저 알파는 효소의 조립 및 프로모터 인식 부위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알파는 여기 있는 알파는 뭘 갖고 있냐면은 N 말단과 그 다음에 C 말단을 각각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요 M 말단하고 C 말단이 프로모터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효소의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보통 이거 단백질에서는 우리가 N-말단과 C-말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아미노기 상태의 말단. 그 다음에 카르복실리 말단을 우리가 C-말단이라고 하잖아. 너희들 아직 번역을 안 배웠지만 너 생각해봐. 번역할 때 아미노산이 N에서 C 방향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니 C 말단에서 N 방향으로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을 하니 번역의 상태에서 N에서 C 방향으로 단백질이 합성되냐 C에서 N 방향으로 합성이 되냐 모르지. N에서 C 방향으로 합성이 돼. 알겠어? N에서 C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 앞쪽에 있는 아미노산은 N-말단이 노출돼 있고 이쪽 끝에 있는 아미노산은 C-말단이 노출돼 있어 있대. 그래서 너희들 단백질 합성은 C-말단에 계속 새로운 아미노산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 있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제일 중요해. 이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바로 뭐냐면 효소 활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게 아덴의 중합효소잖아. 효소기 때문에 효소 활성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효소 활성 부위가 바로 이 부분에 있대. 그래서 주로 베타 프라임과 베타가 주로 RNA 중합효소의 효소 활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여기서 이제 RNA가 합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잖아. 밑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양쪽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실제로 고리 모양으로 되어서 DNA 가다가 여기 양쪽에서 꽉 물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그마 벡터가 여기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구멍이 출입구가 생기잖아, 그죠? 이 두 가지 출입구에서 한쪽의 출입구가 DNA가 출입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DNA가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여기서 RNA가 합성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서 베타 부위에서 주로 DNA를 붙잡고 여기서 주로 RNA를 주로 합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베타와 베타 프라임 부분이 됩니다 이때. 여기가 실제로는 DNA하고 RNA를 합성하는 바로 그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이 베타와 베타 프라임 부분이 되어 있대. 그리고 여기 나중에는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 시그마 벡터가 처음에는 여기서 헬리케이스 활성을 통해서 버블을 형성해 주거든. 근데 나중에는 여기 있는 베타와 베타 프라임의 헬리케이스 활성에 의해서 여기 있는 DNA 가운데 있는 염기의 염기들의 이 수소 결합의 상호적 결합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헬리케이스 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케이스 활성에다가 RNA 합성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활성화인 여러 가지의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베타와 베타 프라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맨 꼭대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 이 전체적으로 조립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서 오메가, 이 오메가라는 부위가 이 전체를 꽉 잡아서 이 전체를 조절해 주는, 저 전체를 이제 조립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오메가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효소의 조립, 안정화. 그래서 마지막에 오메가가 딱 들어오면서 이 전체 단백질의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시그마 벡터 있죠. 이 시그마 벡터는 여기 나있지만 프로모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시그마 벡터거든. 그래서 시그마 벡터가 없으면 이 RNA 중합효소가 정확하게 프로모터를 인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그마 벡터가 결합을 해야만 정확하게 프로모터를 인식해서 전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시그마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XF의 RNA 폴리머레이스는 핵심 요소, 코어 엔자임하고 시그마 팩터로 구성된 완전 요소라고 되어 있고 이게 홀로 엔자임이라고 불러 있대. 이렇게 홀로 엔자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요 시그마 인자에 따라서 내가 어떤 RNA를 우리가 어떤 RNA를 전사할 것이냐가 달라지거든 이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봐. 진핵 생물은
내가 어떤 RNA를 전사할 것이냐는 거는 우리가 폴리머레이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잖아. 여러 종류의 RNA 폴리머레이스가 있어서 내가 어떤 RNA를 전사할 거면은 이 폴리머레이스를 쓰고 이런 폴리머레이스의 종류가 달라져 있잖아.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핵 생물은 딱 폴리머레이스가 한 종류잖아. 그럼 폴리머레이스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 종류 가지고 내가 어떤 RNA를 전사할 거냐를 모두 결정해야 되거든. 이때 이 RNA를 어떤 종류를 우리가 전사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시그마 팩터의 종류야. 알겠어? 이 시그마 팩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RNA가 전사가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이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외우진 않아도 돼. 요거는 대장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장균은 7가지의 시그마 팩터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요 7개의 시그마 팩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사가 다 달라지게 돼요. 알겠어요? 뭘 전사할지가 시그마 팩터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전체 코어 요소가 딱 하나가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1번 시그마 팩터가 결합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만약에 뭐 다른 걸 어떤 거를 전사를 한다 싶으면은 시그마 팩터 1번이 와서 결합해서 전사를 하고 또 다른 걸 전사한다 그러면 또 시그마 팩터 2번이 와서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그마 팩터가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전사되는 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진핵 생물은 RNA 중합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전사가 달라진다면 원핵 생물은 시그마 팩터의 종류에 따라서 전사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끔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하나 있거든. 이때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 바로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팜피신. 요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저해제가 RNA 중합 효소에 영향을 주는 저해제가 리팜피신이야. 이때 요거는 세균에게만 작용하는 지금 봤지만 세균의 RNA 이 원핵의 RNA 중합 효소에만 저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인에게는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때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리팜피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리팜피신 같은 경우에는 베타의 소단이 아까 보이죠? 베타 영역에 주로 결합을 해. 베타에 주로 결합을 해서 시그마 인자가 아니라 코어 해소 있죠. 코어 엔자임 중에 베타 소다이체에 결합을 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전사를 막아준다는 얘기거든. 이때. 그래서 이 리팜피신을 사용하게 되면 RNA 전사가 막혀지기 때문에 RNA 전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원핵을 죽이게 하는 것들이 주로 리팜피신의 역할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 이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전사의 개시 과정이 나와 있거든. 이때. 맨 처음에 코어 요소와 시그마 팩터가 결합한 상태에서 와야 돼. 맨 처음에 코어 요소와 시그마 팩터가 결합을 해서 먼저 DNA에 결합을 하게 돼요. DNA에 결합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2가지 구멍이 있었는데 이 구멍이 막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클로스라고 해요. 여기 B에 보시면은 클로스 프로모터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부위가 처음에는 막혀 있는 상태가 되다가 이 부분이 열리게 되면 이제 오픈 프로모터가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열리면서 전사가 시작이 되게 돼 있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좀 봐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원핵 생물의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걸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를 봐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페이지가 중요해요. 이 페이지가. 자, 위에 보시면 이 원핵 생물의 전체적인 DNA에서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거든. 여기 너희들 교과서에도 요 그림이 나와 있어. 이때. 자,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사가 일어날 때 여기서 영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냐 하면 맨 처음에 전사가 시작되는 부위가 있거든. 여기가 바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사가 맨 처음으로 실제로 전사가 일어나는 부위야. 여기서 플러스 1 영역은 여기서부터 실제로 RNA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부야. 스타트 여기가. 여기가 스타트 영역.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타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앞쪽을 상위 부위라고 해서 업스트림이라고 해요. 업스트림. 그 다음에 이쪽의 뒤쪽 영역을 다운스트림. 이게 다운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대. 이제 위쪽이 업스트림.
이쪽이 아래쪽이 다운스트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래서 주로 원핵 생물의 프로모터 영역은 여기 있는 이 스타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업스트림 저쪽에 주로 우리가 존재를 하게 돼 있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나중에 R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염기 서열들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시그마 팩터가 결합을 하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지역이 여기 마이너스 10지역. 자, 업스트림 쪽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고 다운스트림 쪽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전사가 일어나는 부분은 플러스 영역이고 그 위쪽에 업스트림은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 있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35는 마찬가지로 염기의 개수야. 염기 개수만큼이 위쪽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 정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져 있는 영역이 특히 우리가 프로모터에서 시그마 팩터가 잘 인식하는 부위거든. 그래서 여기가 TA, TAAT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는 TATAAT라고 돼 있거든.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프리미나우 박스라고 불러. 프리미나우 박스. 프리미나우 박스. 이 프리미나우가 발견했거든. 그래서 프리미나우가 이 서열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미나우 박스라고 불러있대. 물론 이 사람도 이걸로 해서 우리가 노벨상을 받았지 이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특정한 이 전체가 뭐냐면 이 전체가 다 프로모터야. 알겠어요? 여기 다 프로모터거든. 프로모터를 전체를 확대해서 본 거다. 알겠죠? 그럼 프로모터를 확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지역이 우리가 RNA 중합효소나 시그마 팩터가 인식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에 특정한 서열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대. 근데 여기도 보시면 너희들 밑에 봐봐. 밑에가 보시면은 여기도 실제로 서열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맨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아래쪽. 여기 보면 여기가 프리미나우 박스거든. 여기 프리미나우 박스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염기 서열이 반복이 돼. 근데 항상 우리가 아까 TAT, AAT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를 평균 내보면 이런 뜻이야. 알겠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많은 서열들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요 서열들이 우리가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게 평균적으로 이런 서열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때. 자, 그래서 그 영역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지역. 요 마이너스 35지역도 마찬가지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 시그마 팩터나 RNA 중합 효소가 잘 인식할 수 있는 프로모터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지역하고 마이너스 35지역이 일단은 프로모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 이 부분을 주로 시그마 팩터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전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 여기 보면 마이너스 35 영역도 항상 똑같은 염계 서열은 아니야. 밑에 보시면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이런 서열을 갖더라 이 뜻이지. 이거 다 달라. 계속 다른데 이쪽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특정한 염계 서열이 반복이 되더라 얘기야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10지역하고 마이너스 35가 주로 프로모터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 염계 서열이 반복되면서 중요한 영역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지금 없는 걸 하나 좀 얘기를 해줄 텐데 맨 처음에 자 이거를 봐봐. 아까 내가 밑에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양쪽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시그마 팩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DNA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버블이 형성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이제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자 RNA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어 온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처음에 게시를 할 때 원핵 생물은 프로모터하고 RNA 중합 효소의 결합력이 매우 강하거든 이때.
그래서 진핵 생물은 프로모터와 이 RNA 중합 효소의 이 결합력이 매우 약해 있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조절할 때도 보지만 너 생각해봐. 프로모터와 중합 효소와의 친화력이 강한 게 원액이고 프로모터와 중합 효소의 친화력이 약한 게 진핵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액 생물은 주로 조절자로 그러면 억제자를 주로 갖고 있겠어? 아니면 촉진자를 주로 갖고 있겠어? 원리가 원액 생물은 프로모터하고 RNA 중합 효소의 친화력이 매우 강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전사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우리가 원액 생물들이 주로 전사인자를 갖고 있는 것은 주로 억제자예요. 억제 단백질이고 진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친화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촉진자를 많이 갖고 있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전사를 해서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때 프로모터하고 RNA 중합 효소 사이에 친화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대. 그래서 여기 게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처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여기 있는 DNA의 앞부분을 여기서 잡아당기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 앞에 있는 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꾸겨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꾸겨 넣게 돼 이렇게.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DNA 스크런칭이라고 부르거든 이걸. 자, 이걸 DNA 스크런칭이라고 부를 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서 이제 개시를 시작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근데 여기가 RNA 중합 효소가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근데 원래 프로모터와 중합 효소와의 워낙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못 튕겨 나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 개시를 할 때는. 알겠어요? 이게 못 튕겨 나간다고 이렇게. 그럼 못 튕겨 나가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전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없나? 야, 선 같은 거 없어? 네. 저거 좀 줘봐봐. 너들 뭐 없냐 그거? 민망하지만 이거를 자, 이 봐봐. 이게 어떻게 이게 DNA야? 이게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야. 베타와 베타 프라임 사이로 이게 DNA가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전선을 계속 하려면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이게 민망하지만 잘 봐. 이게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결합력이 강하니까 이게 못 빠져나가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RNA 중합 효소가 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꾸겨 넣는다고 이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당긴다고. 아니 전산을 하려면 계속 DNA를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DNA를 계속 이렇게 당기면 이 안에 DNA가 구겨짐이 발생하거든. 이걸 DNA 스크런칭이라고 그러는데 뭔 인정 하나? 근데 봐봐. 이렇게 DNA 스크런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DNA 스크런칭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용수철의 탄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서 용수철이 튕기듯이 얘가 힘을 발휘해서 내가 DNA 중합 안으로 퉁 튕겨나가면서 신장이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DNA를 여기다가 이렇게 꾸겨 넣을 때 이렇게 막 꾸겨 넣더라도 처음에는 이 스크런칭된 이 에너지가 되게 약해. 그래서 다시 이놈 DNA가 다시 어디 갔어? DNA가 이렇게 꾸겨져 있다가 다시 얘가 튕겨 나와. 이렇게 있다가 퉁 튕겨 나와. 그러면 도전에 요만큼 꾸겨서 넣었을 때 전사했던 게 짧은 가닥이 있거든. 여기에 다시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 있대. 그리고 또 구겨 넣어. 내가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구겨 넣어. 이 DNA를 막 구겨 넣는단 말이야. 근데 또 에너지가 모자라면 또 DNA가 퉁 튕겨나가. 그러면 또 짧은 전사가닥이 또 생기거든. 이것도 방출해. 그리고 또 이걸 또 계속 또 구겨 넣어. 그래서 초반에는 한 10번 정도는 이게 DNA를 막 꾸겨 넣어서 앞으로 가는 원동력을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DNA가 퉁 튕겨나오고 또 DNA 꾸졌다가 튕겨나오고 그럼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전사했던 짧은 영역의 DNA들 10몇 개가 방출이 된다고 이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보티브라고 해. 알겠어요? 적어 거기다가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페이지 밑에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요 다음 페이지 밑에다 적어도 돼.
다른 말은 initiation. 이게 뭐냐 이제 불완전 전사야. 불완전 전사. 알겠어요? 불완전 전사 또는 불완전 개시라고 했대. 내가 이걸 써줄 테니까 봐. 이렇게 쓰자. 내가 앞에 RNA 안 써도 되겠지? 중화효소가 중화효소하고 프로모터 사이의 결합력이 너무 강하거든 이때.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짧은 RNA 조각들 전사에 실패한 전사에 실패한 짧은 RNA 가닥을 방출하는 현상이 나와. 이걸 우리가 abortive transcription 또는 abortive initiation이라 불러요. 이게 왜냐하면 프로모터와 중화효소 사이의 결합력이 너무 강하니까 앞으로 빠져나가려면 내가 이 DNA를 꾸겨 넣는단 말이야. 이게 DNA 스크런칭이라고 아까 내가 써줬잖아, 그지? DNA 스크런칭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 힘이 이 중화효소가 튕겨서 앞으로 나갈 만큼의 에너지를 못 가지면 꾸겨 넣었던 DNA가 다시 튕겨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원래는 이게 꾸겨지면 이 꾸겨짐의 힘에 의해서 얘를 바깥으로 튕겨내야 되는데 이게 결합력이 여기 있는 이 스크런칭이 결합력보다 약하면 꾸겨 넣었던 DNA가 다시 튕겨 나오거든.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사했던 짧은 RNA 가닥들이 계속 방출이 되는 거야. 그 실패를 한 번 하고 방출하고 또 실패하고 방출하고 실패하고 방출하고 해서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너 이 어버티브 이니시에이션이 원액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게 진액에서도 일어나 나중에. 그래서 원액이든 진액이든 맨 처음에 RNA가 처음에 개시를 한 다음에 신장할 때 얘가 이제 앞으로 튕겨나갈 때 이 튕겨나가는 힘들을 전부 다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기서 DNA 스크런칭이라고 하는 이거. 이게 뭐냐면은 RNA 중화효소가 이동의 원동력 신장이라고 하죠. 일롱기네이션.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패하면 DNA가 튕겨나오니까 RNA 중화효소가 튕겨나가야 되는데 여기 짧은 DNA가 그냥 튕겨나버리니까 실패하고 또 꾸겨 넣었다가 또 힘이 약하면 또 DNA가 또 튕겨나오니까 또 실패하고 그런 식으로 실패를 몇 번씩 반복을 한다고. 그 실패를 몇 번씩 반복하다가 이 DNA 스크런칭이 된 이 에너지가 결국 프로모터와 중화효소 사이의 결합력보다 더 세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와 분리되면서 이게 튕겨나가게 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왜 뭐라 그러냐, 의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스프링을 이렇게 매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의자를 이렇게 뒤로 쫙 당기면 스프링이 압력돼 있다 의자가 퉁 튕겨나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압력을 쭉 시켰는데 이게 얘하고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결합보다가 이게 너무 약하니까 스프링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계속 다시 쭉 당겼다가 스프링만 튕겨나가고 또 쭉 당겼다가 스프링만 튀어나가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버티브 이니시에이션이거든. 그러다 언젠가는 이걸 당겼는데 이 힘이 여기 있는 결합력보다 더 강할 때 이게 끊어지면서 드디어 의자가 앞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시에서 신장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일롱기네이션이 넘어가게 된다고. 이때 이게 좀 복잡하다. 알겠어? 복잡해 이게.
자, 그래서 요거는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RNA 중합효소가 신장할 때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이때. 이걸 뭐라 부르냐면 너희들 아까 내가 여기다가 DNA 스크런칭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말로는 이거를 물리적 스트레스라고 부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동력을 우리가 물리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DNA 스크런칭을 통해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이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결국에는 RNA 종합효소를 앞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지 이때. 용수철과 같은 탄성을 스크런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튕겨낸다는 뜻이야 이때. 그렇게 해야만 신장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때. 자, 이거 설명하기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RNA 중합효소가 결국에는 프로모터를 벗어났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튕겨 나가면서 결국 뭐로 빠져지는 이게 시그마 벡터로 분리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개시에는 시그마 벡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그마 벡터가 RNA 중합효소의 시그마 벡터가 프로모터의 정확한 부분을 인식하잖아. 프리비온하고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결합을 시킨 다음에 개시가 일어나서 스크런칭 때문에 앞으로 튕겨나갈 때 시그마 벡터도 같이 탁 분리가 돼요. 이때. 그러니까 시그마 벡터가 분리가 되면서 신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개시는 우리가 개시 신장 종결할 때 개시는 결합해서 전사를 하기 직전까지가 개시야. 알겠어요? 전사를 하기 직전까지가 개시고 그 다음에 개시에서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신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제 신장이 될 때 시그마 벡터는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거기 8페이지 봐. 8페이지. 자, 이제 신장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신장 단계에서 거기 위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시그마 인자가 분리가 되지. 그죠? 시그마 인자가 분리가 되면서 거기 보면 일롱기네이션 팩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합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RNA는 계속 RNA 중합효소가 3- 말단에 계속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3- 말단에 계속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연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내가 써줄게. 여기 보면 신장인자들이 몇 가지가 결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신장인자를 몇 개만 좀 써줄게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원핵 생물들은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주로 많지가 않거든 이때. 근데 여기 내가 신장인자를 몇 가지 써줄 테니까 거기다가 좀 써봐봐 이때. 내가 몇 가지 써줄게. 먼저 GRE 팩터 많지가 않아. 한 2-3개만 쓰면 돼. NUSG, NUSA. 이게 다 팩터입니다. 전부 다. 이 신장인자입니다. 신장 팩터. 자, 우리가 얘네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신장을 하다 보면 여기서 가끔 가다가 이제 잠시 멈추거나 다시 이동하거나 다시 뒤로 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되면 오류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거, 리페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저번에 프루프 리딩이라고 했었잖아. 복제도 마찬가지로 복제에서 프루프 리딩 하듯이 전사에서도 프루프 리딩을 하거든 이때. 근데 얘가 가끔 가다 보면은 쓸데없는 부분에서 멈춰 있거나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얘가 가다가 멈춰 있거나 뒤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때. 그럴 때는 이 얘네들이 다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GR 이펙트야, GR 이펙터. 그래서 얘가 일시정지를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정지 상태를 해제한다. 일시정지를 억제하거나 우리가 정지 상태를 해제하는 것. 그 다음에 불완전 전사를 방지한다. 얘네들은 전부 다 RNA 중합효소에 직접 결합합니다. 알겠어요?
얘네들이 RNA 중화효소에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인자들이야. 신장이 시작되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 RNA 중화효소가 완전히 안전하게 전사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GR 팩터는 가끔 가다가 쓸데없이 멈추거나 정지해 있는 상태를 해제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GR 팩터 역할이고, 그 다음에 NUSG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사의 속도를 높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전사의 속도를 높여주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사와 번역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그죠? 전사가 일어나면서 바로 리보솜이 붙어서 바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을 계속 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번역에도 영향을 줘요. 이때. 그래서 요 A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NSA 같은 경우는 얘는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역할, 전사 종결을 촉진한다. 얘도 마찬가지 종결 인자를 촉진한다. 얘 같은 경우 종결 인자의 작용을 촉진하잖아. 우리가 종결 인자가 뒤에서 나오지만 로우거든, 로우. RHO라고 하는 종결 인자가 뒤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로우 인디펜던트하고 로우 디펜던트 종결이 있기 때문에 로우라는 종결 단백질, 이게 종결 인자거든. 로우라고 하는 종결 인자의 활성을 촉진해 주는 게 NUSG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미리 적어버려. 이건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NUS B하고 E가 있거든. 근데 이 B하고 E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전사와 번역을 연결해 주는 거야. 원액은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이때 전사가 일어날 때 번역을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NUSB, NUSE가 됩니다. 아까 내가 우리가 RNA 중합효소가 이동하는 원동력을 DNA 스크런칭을 통해서 RNA 중합효소의 이동 원동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스크런칭 이후에 RNA 중합효소가 이동하는 원동력, 그 RNA 중합효소가 뭐 생물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알아서 앞으로 가자는 거지. 그 이동하는 원동력은 최근에 밝혀진 원론은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하는데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브라운 운동은 뭐냐 이런 거야. 말로 얘기하면은 RNA 중합효소가 주변에 있던 많은 입자들과 부딪히다 보면 여기서 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지 때. 그럼 이 열에 의해서 이 RNA 중합효소가 진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진동을 하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가 앞으로 딱 갔을 때 여기 NTP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NTP가 딱 추가돼버리면 더 이상 뒤로 못 가거든. 알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또 얘가 진동을 하는 거지. 진동을 하다 앞으로 딱 가는 순간 또 NTP가 또 추가되는 거지. 그럼 또 뒤로 못 가거든. 그럼 얘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뭐 모든 방향으로 막 진동을 해. 막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다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딱 갔을 때 NTP가 다 추가되는 거야. 그럼 또 앞으로 이동한 거잖아. 또 진동하다가 하나 추가되면 또 앞으로 이동한 거고.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RNA 중합효소가 앞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 알겠어요? 가설이야, 가설. 그래서 지금은 RNA 중합효소가 움직이는 원동력을 두 가지로 설명해. 초창기는 DNA 스크런칭을 통해서 DNA 스크런칭의 압력으로 물리적 스크래트로 튕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 힘이 어느 정도는 없어질 때쯤 얘네들의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갈 때마다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RNA 중합효소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가설이 브라운 운동 가설이야. 알겠어요? 혹시나 나중에 학교에서는 그게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때.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신장. 신장은 별거 없어. 제일 중요한 개시하고 종결이 제일 중요해 이때.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은 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 너희들 이거 기억나? 번역할 때 여기 앞에서 우리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막 꼬여 있다고 쳐봐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꼬여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꼬여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막 풀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지? 헤리카이스 활성해서 막 푸는데 풀다 보면 이 꼬임이 앞쪽으로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야. 그럼 앞쪽에 이 꼬임이 더 많이 꼬여질 거 아니야. 뭔 이제 가지겠죠? 그러면 이쪽에도 꼬임이 과해질 거고 마찬가지 뒤쪽도 마찬가지야. 뒤쪽에도 꼬임이 발생하게 되거든. 이때 앞쪽이나 뒤쪽에서 이 꼬임을 풀어주는 게 누구였지? 복제할 때 있었는데 내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토프 아이소머였는데 토프 아이소머 기억이 안 나? 들어오는 반대. 아니 내가 복제할 때도 얘기를 좀 해줬어. 아니 내가 길게는 얘기 안 해줬고 복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 중에 토프 아이소머라는 게 있다라고. 아이소머레이스 토프 아이소머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다. AS 복제에서 한번 나왔었잖아 이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있어. 이렇게 해서 어디냐?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여기도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토프 아이소머레이스가 복제에도 나오고 여기 전사에도 나오거든. 이 토프 아이소머레이스가 이거 아까 했잖아. 저번에 했죠. 이게 뭐냐면 꼬임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내용 나와 있어. 거기 맨 아래쪽에 보면 내가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내용 나와 있잖아. 위 그림처럼 엘롱게이션 과정에서 DNA 가닥이 일정하게 풀리게 되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꼬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토프 아이소머레이스가 결국에는 이 꼬임을 다시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나 전사나 앞뒤 꼬임들은 대부분 토프 아이소머레이스에 의해서 이 꼬임들을 풀어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원래는 토프 아이소머레이스도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1번 타입과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2번 타입이 있는데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1번 타입은 DNA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자르는 거고 우리가 너 생각해봐. 이게 막 꼬여 있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잘라야지. 그래서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1번은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잘라서 풀어내는 거고 토프 아이소머레이스 2는 두 가닥을 모두 다 잘라서 꼬임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토프 아이소머레이스에 의해서 여기 꼬임을 결국에는 풀어주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루프 리딩 교정이 여기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프루프 리딩 교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밝혀져 있진 않아. 지금도 프루프 리딩 교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긴 해.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또 프루프 리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프루프 리딩이 있으면은 아마 앞뒤로 움직이면서 교정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1XF의 전사 종결. 몇 시냐, 지금? 18분이요. 혹시 왜 시기가 안 돼? 좀 쉬었다 하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아니, 1XF만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되도록 건들지 말고.
공광현 부상이래. 잠깐. 어디? 어깨. 지금 귀국했대. 아니 지금 검사 받은 다음에 수술할지 안 할지 한다는데. 아니 잠깐만 광현아 뭐하냐? 아니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갑작스러운 통증이 아니라 지속해서 관리하는 부위였대. 아니 뭐 심각하진 않대. 원태인도 부상이어서 WBC 교체했어. 언제로?
자, 여기 보자. 아, 오늘 수업이 마음에 안 돼. 내가 오늘 지금 쓸게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이 두 수업 없다 그지? 나 아까 경찰서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집중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이 안 되네. 너희들이랑 뭐 사기 당할 일이 없겠지만, 응? 아, 누가 씨내 5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어. 네? 그래서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사기는 가까운 사람한테서 당하는 거야. 응? 가까운 사람한테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지. 내가 아까 전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막 하는데 경찰서 못 가봤지, 그죠? 경찰서 가서 막 진술서 쓰고 안 해봤지. 경찰서 가면 나는 피해자잖아, 그지? 근데 그 앞에 형사 앞에 딱 서가지고 진술서 쓰고 막 이렇게 형사는 뭐 이렇게 치고 있고 나는 물어볼 거 아니야. 나는 내가 꼭 범인처럼 돼야 돼.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내가 범인 같은 느낌이 들어. 막 질문하고 그러는데 괜히 막 내가 쫄아가지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경찰서 가지 마. 내 예전에 그 핸드폰 있잖아, 저거. 핸드폰을 강원도 여행 갔다가 누군가 내 핸드폰 훔쳐간 거야. 근데 그거를 마트에서 딱 내가 잠깐 놓고 왔는데 그걸 훔쳐간 거지. 근데 그거를 다 찍혔어, CCTV에. 그 찍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신고를 다 해가지고 그것도 또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해가지고 잡았거든, 이 사람을. 강원도라서 그쪽으로 입안해서 이제 그쪽에 잡긴 잡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저거를 되게 비싼 거잖아. 그죠? 폴드 7인데. 저거는 저 폴드 7이거든. 근데 폴드 6 때 그때 이제 그걸 훔쳐갔는데 우리는 이랬지. 그래서 합의를 봐줄 생각이 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형량을 줄이려면은 합의를 어느 정도 합의금을 내면 나는 합의를 봐줄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저쪽에서 뭐 저거 새거 이제 사는 비용 뭐 해가지고 그 정도만 나는 받으면 나는 뭐 합의를 해줄 생각이 있었어. 근데 그쪽에서 뭐라 해야 돼? 합의를 안 하겠대 자기가. 자기는 그냥 벌 받겠대. 그래서 벌 받아라 그랬지 뭐. 돈도 못 받았어. 근데 그 핸드폰을 찾긴 찾았어. 다시 그 사람이 훔쳐간 거를 찾긴 찾았는데 이 새끼 또 그걸 또 바닥물에 빠뜨려가지고 또 쓰지도 못해. 아무것도 안 돼.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데 뭐 자기는 그냥 벌 받겠다는데 뭐좀 알아가. 돈이 없었던 모양이야. 어쨌든 난 요즘에 경찰서를 많이 찾아서 경찰서 가면 힘들어. 아주 웬만하면 경찰서 가지 마이. 피해자라도 가지 말고 가해자는 더더욱 가지 말고. 자, 1xf의 전사 종결을 보자. 자, 1xf의 전사 종결은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여기 보시면은 종결 신호에 의해서 로우다, 로우 이거. 로우 의존성 전사 종결하고 로우 비의존성 전사 종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로우는 여기 아까 봤지만 종결 단백질이야. 이게 단백질이거든. 로우가 종결 인자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요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RNA 중합 효소를 나중에 DNA하고 분리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비의존성 전사 종결이라고 하는 거는 종결 단백질이 없이 특정한 염기 서열에 의해서 종결이 일어나는 것을 비의존성 전사 종결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때. 그럼 그 중에 먼저 로우 의존 쪽 종결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 보시면 로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종결 단백질이야. 종결 인자. 근데 이 종결 인자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건데 거기 보면 여기 이게 전사 종결 신호가 되면 여기는 로우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거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로우 결합이라고 해서 특정 부위인 RU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RUT. 여기가 RUT 사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 RUT 이게 사이트야, 사이트. 여기 뭐냐면 로우 단백질이 결합하는 사이트야. 알겠어요? 이게 로우 유틸리제이션 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우 단백질이 결합하는 사이트에 요로 단백질이 와서 여기에 결합을 해. 그러면서 얘가 여기 융양체로 생겼잖아요, 융양체. 그래서 이렇게 융양체로 생기면 요 가운데 구멍에다가 RNA를 이렇게 뽑으면서 RNA를 통과시키면서 얘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거든, RNA 중합 효소를.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왜 헥사머가 중요한가라고 맨 밑에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육량체를 이루면 요 가운데 RNA를 빠뜨리면서 얘가 RNA 중합효소를 추적하기가 편해. 그래서 얘가 육량체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때. 그래서 요놈이 쭉 와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RNA 중합효소를 따라잡게 돼. 그래서 RNA 중합효소를 따라잡은 다음에 여기 있는 로우 단백질 자체가 헬리케이스의 활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로우 단백질 자체가 헬리케이스 단백질이야. 이 헬리케이스 단백질의 한 종류거든. 로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헬리케이스 단백질의 또 다른 이름이야. 자, 그래서 이게 헬리케이스 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따라와.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서 따라온 다음에 RNA 중합효소가 충돌을 해요. RNA 중합효소가 퉁 하고 충돌하거든. 그래서 이때 이 충돌하면서 물리적 충격. 이 물리적 충격과 헬리케이스 활성. 어차피 헬리케이스는 염기간의 상고적 수소결합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헬리케이스 활성을 통해서 DNA와 RNA 간의 결합을 끊어버립니다. 자, 물리적 충격을 통해서 RNA 중합효소를 튕겨내. 알겠죠? RNA 중합효소를 물리적 충격으로 튕겨내고 헬리케이스 활성을 통해서 중합되고 있던, 전사되고 있던 RNA 가닥과 DNA 가닥 가운데 염기적 수결합을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RNA 중합효소도 분리되고 전사되고 있던 RNA 조각도 분리가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로우 의존성 종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이때. 요게.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우 단백질은 ATP 의존적이다. ATP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ATPase의 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TP를 가수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RNA를 따라서 쭉 RNA 중합효소를 추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 의존적 가설은 따라간다는 얘기거든. 쭉 따라가면서 튕겨낸다는 뜻이야. 이 뒤에 가면 GNXF의 전사종결에 보면 어뢰 모델이라고 있거든. 어뢰 모델하고 되게 비슷해. 어뢰 모델도 나중에 뒤에 가면 GNXF도 전사종결할 때 따라가면서 퉁 튕겨내버리거든. 그래서 어뢰가 마치 추격해서 붙잡는 거와 똑같다고 해서 어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비슷해. 요게 마치 어뢰의 역할을 하는 게 막 추격해서 퉁 부딪혀서 튕겨내버리는 거죠. 자, 요게 로우 의존적 전사종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디의존적 전사종결. 이번에는 로우 단백질 없이, 전사종결 단백질 없이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에 의해서 종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전사를 하다 보면 특정 구역에서 회문서열이라고 들어봤냐? 회문서열? 회문서열이 나와. 예를 들어서 만약에 GC 그럼 이쪽에는 CG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도 똑같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회문서열이 등장하거든. 그럼 이 회문서열이 등장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RNA가 이렇게 전사가 되면 여기가 CG 주로 이제 여기서 회문서열은 G하고 C의 결합이야. G하고 C, 이 G하고 C가 많은 영역이 나와.
그래서 G하고 C가 삼중결합이라 강한 결합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C하고 G가 반복되는 회문서열이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GC, GC, GC 이렇게 mRNA가 이렇게 전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이 이렇게 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G가 있으면 여기 C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G가 있고 여기 G가 있으면 C가 있잖아. 회문서열이다 보니까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소열과 요 소열 간에 mRNA에서 이렇게 헤어핀 구조 이 헤어핀 구조가 만들어져 있대. 그럼 이렇게 헤어핀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 여기 DNA가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마지막 끝에 보면은 U가 많은 여기 보시면은 UUU와 같은 폴리유라실 여기 U가 되게 많은 서열이 전사가 되거든. 그럼 여기 뭐 A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보면 U가 반복되는 서열이 나오거든. 그러면 U하고 A하고 결합은 이중수소결합이니까 수소결합이 약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자체의 무게 이 자체의 무게 때문에 여기가 분리가 되게 돼. 뭐를 인정하냐? 이 헤어핀 구조가 무게에 의해서 여기가 분리가 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전사되던 mRNA와 주형 자작 사이에 결합이 분리되면서 전사가 종결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헤어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사 단백질 없이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에 의해서 우리가 전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로우 비의존적 종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자, 거기 밑에 읽어보시면 내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그래서 아까 봤지만 해본 서열은 GC, 이건 GC 리치라고 하거든. GC가 많은 풍부한 영역에 해본 서열이 나와서 얘로 헤어핀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U가 반복되는 서열이 나오면서 결국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 있던 약한 결합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서 전사가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로우 비의존적 종결에 대한 역할이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GC 리치 스탬프 루프가 되면서 나중에 여기 UUU 이 서열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분리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이런 약한 결합이 무수히 많이 형성되면서 DNA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가지 다 일어납니다. 알겠죠? 두 가지가 모두 다 병행이 되면서 전사가 종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액에서의 전사는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의 전사를 좀 보자. 진핵세포가 더 복잡하거든, 이게. 진핵세포는 대단히 많은 전사 인자가 필요합니다. 원액은 실제로 전사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몇 가지 없어. 근데 우리가 마침 아까 전에 뭐 심장에 관여하는 내가 몇 가지 인자라, 그 다음에 지금 종결에 관여하는 로우 인자라, 로우 팩터라든지 이런 몇 가지밖에 없거든. 근데 진핵세포는 전사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때.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생소한 이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할 거야, 이때. 자, 먼저 위에 건 아까 이미 다 봤던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진핵세포의 프로모터 구조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거든. 쭉 이렇게 있거든, 진핵세포의 프로모터 구조가. 그래서 진핵세포의 프로모터 구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타타박스야, 타타박스. 근데 이 타타박스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RNA 중합효소가 여기에 결합하려면 무수히 많은 전사인자들이 있는데 이 전사인자들이 있어야만 RNA 중합효소가 정확하게 프로모터를 인식하고 결합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 이런 또 다른 영역들도 뭐냐면 전사인자나 또는 RNA 중합효소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 자리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리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전사인자들의 종류를 좀 봐야 되는데 핵심 프로모터를 보기 전에 좀 뒤로 넘어가서 여기를 좀 봐봐. 14페이지에 보면 전사 개시에 필요한 단백질들이라고 해서 전사인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좀 보고 다시 프로모터에서 얘네들이 결합하는 부위를 좀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여기 전사 개시에 필요한 단백질의 이름에 보면 TF2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TF는 뭐겠어?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 다음에 2는 뭐겠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주로 대부분의 RNA는 뭐가 전사한다 그랬어? RNA 중합효소 2번. RNA 중합효소 2가 mRNA를 전사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이제 1XF의 전사는 RNA 중합효소 2에 대한 전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바로 2라는 건 뭐냐면 RNA 중합효소 2번에 관련된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F2D, TF2E, TF2F 이런 식으로 전사인자 중에서 DNA 폴리머레이스 2에 해당하는 전사인자를 표현할 때 TF2라고 하는 앞에 용어가 붙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이게 수많은 바인딩 프로테인들이 되게 많거든 이때.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사계지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가 쭉 나와 있어 이때. 그래서 먼저 요거를 잠깐만 보면 이게 순서를 좀 외워야 되거든 이때.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있는 프로모터 영역에 제일 먼저 결합하는 게 TF2D야. D. 이게 앞에 거 생각하면 D만 돼. D. 어차피 TF2는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TF2D에서 D가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D. 왜냐하면 D에는 뭐가 있냐 하면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만 가면 자, 앞 페이지로 가서 여기 TBP라고 하는 게 있죠. TBP 여기 TBP라고 하는 게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TBP라고 하는 영역이야. 영역. 알겠어? 여기에 타타박스에 결합하는 단백질 영역인데 요 TBP가 어디 있냐면 TF2D에 있어. TF2D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DNA에서 이렇게 프로모터 영역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프로모터 이렇게 영역이라고 치면 TF2D가 먼저 오는데 TF2D에 뭐가 있냐면 TBP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바로 이 TF2가 먼저 결합할 때 TBP가 타타박스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TBP가 타타박스를 인식하는 영역이야 이때. 그래서 요 둘을 따로 얘기하는 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알겠죠? TF2D 안에 TBP라고 하는 단백질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요 놈이 타타박스를 인식해서 먼저 타타박스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TF2D에 TBP 및 특정 TBP 결합인자가 포함된 복합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결합하는 건 D가 먼저 결합을 하게 돼. D가. 그 다음에 A하고 B가 결합을 할 거거든. A가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B가 결합해요. 그 다음에 TF2F가 RNA 폴리머레이스 2를 데리고 오는 애야. 그래서 여기 있는 TF2F가 RNA 폴리머레이스 2하고 같이 붙어 있어. 알겠어요? TF2F가 RNA 폴리머레이스와 결합하고 있다고. 결합. 그래서 요놈이 RNA 폴리머레이스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결합을 시켜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신장이 되면 나머지 인자는 다 떨어져 나가거든. 우리가 아까 전에 원액도 신장이 되면 시그마 팩터가 떨어져 나갔잖아. 그리고 코어 엔자임이라고 하는 놈만 남아서 계속 중합을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결합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얘는 안 떨어져 나가. 왜냐하면 TF2F는 RNA 폴리머레이스와 아직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떨어져.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고 요 TF2F는 계속 붙어 있어 이때. 그 다음에 E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H가 결합을 하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요 순서가 자 내가 방금 순서가 어떻게 돼? 맨 처음에 D가 결합하잖아. 그 다음에 A가 결합하고 B가 결합한 다음에 F가 폴리머레이스를 가지고 와. 폴리머레이스를 가지고 오고 E가 결합하고 H가 이 나중에 역할들은 내가 따로 설명할 테니까 요게 일단 결합하는 순서야. 알겠어? 이게 다 결합을 해야만 RNA 중합효소와 프로모터에 정확하게 결합을 해서 전사계시 복합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 이것도 다 결합한 건 아니야. 이거 말고 또 더 있거든 이때. 이것들이 전부 다 전사인자들이야. 전사인자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요 결합의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요 결합의 순서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하면 내가 이번에 이건 도그야. 도그. 애플 볼, 펜, 엘리펀트. 엘리펀트 어떻게 있습니까? PH
요거는 헬리콥터. 뭐 콥터, 헬리콥터 됐어요. 헬리콥터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떻게 외우냐면 내가 저번에 잠깐 설명했잖아 이때 개가 사과를 먹고 공을 가지고 노는 거야. 개가 사과를 먹고 공을 가지고 놀아. 그럼 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팬 앞에서 바람을 쐬는 거야. 선풍기야 선풍기. 팬 앞에서 바람을 쐬다가 뭐야 코끼리를 보고서 놀라서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쉬워 이거. 얼마나 쉬운데 이게. 알겠어. 개가 사과를 먹고 공을 가지고 놀다가 더워서 선풍기에 바람을 쐬다가 코끼리 같은 얼마나 놀라겠니? 우리나라에 코끼리도 없는데 코끼리 보고서 놀라서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을 갔다.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먼저 요거를 외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이런 식으로 먼저 외워주셔야 되겠대. 그래서 인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의인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되게 힘들어. 야 어차피 A, B, C, D는 다 발견된 순서거든. 어차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발견된 순서란 말이야. 전부 붙는 순서가 아니거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사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해야만 돼. 그래야만 우리가 전사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 이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봐봐. 여기 아까 봤지만 우리 프로모터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타타박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BRE 부분, 그 다음 INR 부분, 그 다음 DPE 부분 이 되게 많은 부분이 존재하거든 이때. 그래서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심 프로모터라고 하는 게 나와. 핵심 프로모터. 핵심 프로모터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이 얘네 전사인자들이 이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는 영역인데 핵심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야만 전사가 진행될 수가 있어 이때. 여기 있는 근접 프로모터 요소는 내가 여기 따로 표현 안 해놨거든. 여기 있는 근접 프로모터 요소는 따로 인핸서나 사이런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사 개시와는 상관이 없고 전사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전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는 건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결정해. 핵심 프로모터의 모든 요소들이 결합을 해야만 전사가 개시가 될 수 있고 여기는 근접 프로모터에 있는 여기는 나중에 전사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 거냐 전사가 얼마나 느리게 일어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 근접 프로모터라고 보시면 되겠대. 그래서 너희들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거야. 자, 이거는 내가 뒤쪽에 보면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부분에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 이 핵심 프로모터 부분에는 이런 전사인자들이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핵심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이런 전사인자들은 뭐냐면 General Transcription Factor라고 해서 이걸 일반 전사인자라고 해요. 일반 전사인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TF2D부터 이거 아까 했잖아.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거 다 일반 전사인자, 일반 전사인자. 이게 다 일반 전사인자거든. 보편 전사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너럴을 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일반 전사인자 또는 보편 전사인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일반 전사인자가 핵심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야만 전사가 개시될 수 있어. 전사가 개시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아까 전에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는 영역을 내가 뭐라 부른다 그랬지? 이 단기기억 상실 정도야.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진액에서는 전사인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사인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조절 유전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 영역을 뭐라 그래? 조절 요소라 그런다. 이게 프로모터도 뭐 이게 조절 요소잖아. 핵심 조절 요소라고. 핵심 조절 요소. 알겠어? 핵심 프로모터가 핵심 조절 요소고
그 다음 여기 봐. 이런 부위는 이넨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그리고 내가 썼잖아. 사일런서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 조절 요소란 말이야. 조절 요소. 조절 요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영역인데 일반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영역이 프로모터, 즉 우리가 핵심 조절 요소가 되고 나머지 일반 조절 요소들도 여러 가지 전사인자가 결합하는데 이때 여기에 결합하는 이런 전사인자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이야. 개시하고는 상관이 없어. 핵심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이 핵심 프로모터, 즉 핵심 조절 요소에 결합하는 일반 전사인자들이 우리가 전사의 개시야 안 하냐를 결정해 주는 거고 나머지 일반 조절 요소는 이넨서와 사일런서. 이 이넨서와 사일런서는 이넨서는 뭐예요? 여기에 액티베이터가 결합해. 그리고 사일런서에는 리프레서가 결합하거든. 이 촉진인자와 억제인자 이게 다 전사인자예요, 전부 다. 그럼 쟤네들이 결합하면 여기 있는 전사의 속도가 더 빨라지냐 느려지냐만 결정해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 이 부위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형질 발현에 조절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내가 요 그림만 놔두고 나중에 저것들의 역할들은 따로 할 거야 따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전사, 개시, 신장, 종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일반 전사인자들이 쭉 결합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면 이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지면서 여기 있는 일반 전사인자들이 다시 여기 결합하거든. 그럼 이런 일반 전사인자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뭐야? 이런 그냥 일반 전사인자 얘가 헷갈리잖아. 그냥 전사인자. 호흡도를 조절해주는 전사인자와 여기 있는 보편 전사인자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여기는 매개 단백질이에요. 매개 단백질. 그래서 이 매개 단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보편 일반 전사인자와 그냥 전사인자들이 모두 다 하나에 묶이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이 전체를 전사개시 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개시 복합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때. 자, 이거는 매개 단백질, 매개 인자라고 하는 거. 매개 단백질, 매개 인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사개시는 일반 전사인자가 중요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일반 전사인자의 결합 순서가 아까 내가 적어줬던 거야. 훨씬 다 됐네.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진행의 전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으로 들어갈게.